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식 전 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이 1심에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불임 부부들의 시험관 아기가 늘어나면서 쌍둥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도메인, 즉 인터넷 영역 싸움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치열한 인터넷 영역 싸움을 보도합니다. 요즘보다 오히려 더 대등한 권리를 누렸던 조선 초의 여성들의 삶을 재구성해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입니다. 환란 책임자로 기소된 강경식 전 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많아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개탄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먼저 안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환 위기를 초래한 책임자로 지난해 5월 기소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검찰은 당시 경제정책의 최고 책임자였던 두 사람에게 환란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고 지난 6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기소된 지 15개월, 1년여가 넘게 진행된 27차례의 공판 끝에 마침내 오늘 법원의 1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직무유기 부분은 모두 무죄, 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압력 부분만 유일하게 유죄로 인정해 자격정지 1년씩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 등이 지난 97년 말 IMF에 대한 구제금융 신청을 신속하게 결정하지 못한 점을 탓할 수는 있어도 외환 위기를 의도적으로 축소보고했다는 고의성을 찾을 수 없는 만큼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의 오늘 판결은 공무원의 정책 판단 잘못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인 잣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직무유기를 했다거나 직권 남용을 해가지고 당연히 막을 수 있는 것을 막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들로서는 처음부터 전혀 승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시 돌아가도 그때 그렇게 한 거와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오늘 판결에 불복하고 곧 항소하겠다고 밝혀 이른바 환란 책임에 대한 법정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현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오늘 법원의 환란 선고 공판은 사법사적으로는 정책적 잘못에 대해서 사법적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원칙을 세웠다는 의미 외에도 12.12나 5.18 사건 공판에 비견될 정도로 많은 징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황상무 기자와 함께 이번 재판의 의미 그리고 뒷얘기 등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상무 기자, 먼저 네. 이번이 1심 공판이긴 한데 말이죠. 네. 결국은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그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까? 이번 1심 공판이? 그렇습니다. 일단 그 오늘의 의미는 네. 정책적 판단 잘못에 대해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네.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검찰이 기소했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사실 모두 재판 기술상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네. 결국 그래서 직무유기 혐의는 모두 무죄,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혜태그룹과 진도그룹의 부당대출 압력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을 해서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내린 것입니다. 네. 근데 선고유예라고 지금 그러셨는데 네. 얼핏 그 집행유예가 지금 생각이 예.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를 확실히 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그러나 그 집행은 면제한다. 그러니까 징역살이 같은 것은 안 한다는 것인데, 선고유예는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죄조차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죄도 안 받은 겁니다. 다만 일정 기간을 둬서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개전의 정의나
또는 새로운 범죄가 나면 그때 이 형벌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이제 벌은 받는 건데 선고유예는 벌조차도 안 받는 거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을 두고 법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했다고 하지만 네. 사실상 완전히 무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또 들으시는 시청자는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분하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도 많으실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재판부도 이제 이런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말이죠. 또 지금 우리 황상무 기자 얘기하지만 이제 그 법을 또 집행한다는 법의 정신에 네. 따라서 그러니까 사법부로서도 상당히 뭐 고민이 많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재판부는 사실 기자들과 접촉을 굉장히 극도로 피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이다. 뭐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했었고 특히 그 국민들의 법감정 네. 그러나 또 법조문의 해석에 충실해야 되는 그 주형 법정주의 원칙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법조문한 내용으로 보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이라든가 직무유기 혐의는 네. 입증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법 적용과 해석상의 차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네. 그 재판부 쪽에서 국민의 요구와 법감정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결국 주형 법정주의 쪽을 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 쪽에서는 오늘 그 법원의 판단을 놓고 장기적인 법치주의의 안정을 위해서 일시적인 정치적 판단과 고려는 배제했다 이런 네. 풀이를 합니다. 네. 요 얘기 네, 한번 비슷한 들어보죠. 얘기인데 예. 네. 그 변호인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변호인이 있군요. 들어보죠. 네. IMF를 맞이한 국민의 울분을 달래주자는 그런 한시적인 이유보다는 법치주의라는 국가의 원칙을 지키는 노력을 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검찰은 그동안 뭐 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가 말이죠. 네. 이런 이 비난이라 그럴까 지적을 하실 텐데.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검찰 쪽? 검찰 오늘 당연히 상당히 그 당혹한 표정을 감추지 네. 못했습니다. 그 애초부터 정책적 오류를 네.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결국 어떻게 된 건가 하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 오늘 일단 네. 1심 판결은 네,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이 당혹을 한 겁니다. 네. 오늘 오전에 박수영 검찰총장이 서울지검 기자실에 잠깐 들렀었는데요. 그 검찰과 법원이 견해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어차피 1심 판결이니까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는 곧바로 항소심 대비 체제에 돌입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마는 착잡함과 억울함이 교체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한 검사는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법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반응과는 달리 또 일선지검의 다른 검사는 검찰이 정치에 휘말려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를 했다. 따라서 검찰이 앞으로는 정치와는 좀 무관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 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우리 시민단체 반응으로 좀 넘어갈까 하는데 네. 말이죠. 시민단체들도 사실 검찰과 이제 그 어떤 비슷한 반응. 예. 또 각각 이렇게 다양하죠. 반응이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일단 노동계와 그다음에 일반 그 시민단체들 이런 반응을 나눠볼 수 있는데 노동계 측에서는 환란 주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어떤 형태로든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네. 처벌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정법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 법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재판의 판단의 주요한 잣대가 된다. 네. 이런 의견을 많이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앞서 앵커께서 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네. 우리나라에는 잘못만 있고 책임은 없다. 뭐 이런 일반 시민들의 이제 반응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그 경제계 전반과 여야 당시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 있었고 네. 또 일반 국민들도 많은 책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 네. 그것을 두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희생양을 무력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역시 뭐 두 사람은 이제 무죄가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무죄가 됐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 특히 그 IMF를 맞아서 참 그 가정적으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참 글쎄요 뭐라고 제가 뭐 풀어서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이제 그 IMF의 사실상 이 환란 주범이다라고 네. 해서 기소됐던 이 전 강경식 씨라든가 이 경제수석은 이제 무죄가 된 것이고 오히려 그 환란 방언은 이거 나 아니면 안 됐다라고 했던 그 경기지사 임창현 씨는 네, 지금 네. 오히려
뭐 물론 다른 일이긴 하지만 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 또 묘한 대비를 이루게 되네요. 그렇죠. 그 97년 12월 당시에 보면은 한 사람은 환란을 막은 영웅이었고 그렇죠. 다른 두 사람은 환란을 불러온 주범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국민적 평가가 엇갈리기도 했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가 오늘 그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에서도 호사가들의 아주 많은 좋은 그 화제거리였습니다. 얘기거리였겠네요. 그런데 임창열 부총리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그 전 부총리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일부 위증을 한 사실까지 밝혀져서 사실 좀 더 신뢰가 추락이 됐습니다. 그 어쨌든 그 두 사람 그 양측에 극명하게 뒤바뀐 운명 때문에 상당히 착잡한 심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착잡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선거 공판이 나오기까지 이제 진기록이 많았다 그래요. 뭐 27차례나 뭡니까 그 공판이 열렸고, 네. 또 그 공판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모양인데 좀 그런 거 재밌는 얘기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통상 사건의 경우 그 재판 기록이 보통 10페이지 안팎 그리고 많아봤자 한 20여 페이지 안팎인데요. 오늘 그 사건 재판 기록은 보게 되면 151페이지입니다. 판결문만. 그리고 지난해 7월 10일부터 장장 407일간 27차례 공판이 열렸고 출석한 증인도 50명. 거의 3개의 재판에 버금간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그 3개의 평가지만 판결에 대한 평가는 어떨지 또 궁금합니다. 자, 황상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치권 반응이 좀 궁금하실 겁니다.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나라당은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또 평을 했다고 합니다. 장혜은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겉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공식 논평을 삼갔습니다. 그러나 3심 재판 가운데 1심만 끝난 상태라며 재판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의 계류 중이기 때문에 다음 심판까지를 기다린 후에 논평을 하겠습니다. 여권은 특히 국민들이 대선을 통해 환란의 정치적 책임을 이미 심판했다며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환란 재판은 전형적인 정치 재판으로 정책 판단의 결과를 법률적으로 책임지으려 한 것 자체가 무리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정치적 잣대에 의해 무리하게 기소된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입니다. 직무유기죄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앞으로도 경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측도 당연하다고 평가한 뒤 이들을 구속 기소한 여당 측을 비판했습니다. 측근인 박종웅 의원은 환란은 정책 담당자 몇 사람의 잘못이 아닌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한 사회 정치 체제 전반의 책임이라며 책임을 김 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식의 구속 기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장혜윤입니다. 지금까지 해외여행자는 입국할 때 가격에 상관없이 양주 한 병은 들고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격이 $400 이상인 고급 양주를 반입할 경우에는 세금을 물게 됩니다. 권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미 마틴 루이 13세라는 고급 양주는 면세점 가격이 $846, 우리나라 돈으로 103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술을 일반 백화점에서 사려면 250만 원을 줘야 합니다. 이러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보따리 장수들이 고가 양주를 반입해 판매용으로 되파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감시 대상자들, 즉 우리가 말하는 보따리 장수들이 가져와가지고 여행자들한테 그거를 가져나가도록 위탁을 해서 밖에 나가서 그걸 자기들이 집합을 해서 팔아먹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헤네시 리차드, 마르텔 로르 등 $1,000가 넘는 고급 양주들이 반입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이 양주들은 시중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고 당초 반입가보다 2배 내지 3배나 높은 값에 거래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면세 통관이 가능한 양주는 한 병 1리터로 제한되지만 $400 이상의 양주는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관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해외여행 풍토 조성과 외화 낭비를 막아 건전한 소비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 여행객들의 휴대폰 검사가 크게 강화됩니다. KBS 뉴스 권혁주입니다. 최근 쌍둥이 출산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불임 부부들의 시험관 아기 출산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성재호 기자입니다. 초음파로 쌍둥이 태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합니다.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하나도 몸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한쪽 아이의 배고 한쪽 아이의 심장이에요. 최근 쌍둥이 출산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의 경우
지난 86년 0.72%였던 쌍둥이의 출산율이 92년엔 1.76%, 지난해엔 2.41%로 크게 늘었습니다. 통계청의 비공식 조사 결과 역시 한 해 500건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불임 치료의 기술이 이제 보급되어짐에 따라서 최근에 배란 유도제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시험관 아기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험관에서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를 수정시켜 엄마의 몸에 집어넣는 시험관 아기 시술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수정란을 만들어 넣게 됩니다. 이때 2개 이상이 임신이 이뤄질 때 쌍둥이나 셋쌍둥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런 다태아를 출산할 확률은 35%가량. 최근 불임시술 병원이 100여 개에 달하면서 한 해 수천 건의 불임시술이 이뤄져 다태아 출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다태아 임신이 늘자 병원에는 쌍태아 클리닉까지 생겼습니다. 이식하는 배아의 수를 3개, 2개 이런 식으로 줄임으로 인해서 다태아 임신을 막는 확률이고, 너무 많이 넣어서 5명이 이렇게 임신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쌍둥이 임신은 합병증 등 위험도도 높아 필요 이상의 무분별한 불임 시술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성규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살리고 외국의 신뢰를 심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재벌 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급옷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회는 라스푸사 등 의혹 사건의 주 무대인 강남의 고급 의상실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한국통신은 보유 중인 통신장비에 대한 Y2K 문제, 즉 컴퓨터의 2000년도 인식 오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신은 Y2K 문제 해결 완료식을 갖고 통신 시스템에 대한 Y2K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2000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정된 재외동포법에 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다른 지역 재외동포들도 법 제정 정신에 따라 동등하게 대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교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조선족 동포들의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수의과학연구원은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 9개 시군에 대한 광견병 예방 접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의 수해 등으로 광견병 발생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에 광견병 발생 주의보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 확정되면서 대우 문제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우에 평생을 바쳐온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얘기는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로 그들의 얘기입니다. 이육정 프로듀서입니다. 그룹이 김우중 회장이 경영 1선에서 물러난다. 사실상 그룹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마이너스에서 트리플 C로 국가 경제 전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부평에 있는 대우자동차 공장. 출근하는 직원들의 발걸음이 바쁩니다. 이들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입니다. 대우 사태의 여파는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늘 그랬듯이 직원 전체 체조로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입사 25년, 대우자동차에서 청춘을 보낸 대우맨이라고 할 수 있는 신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었죠. 착잡했었고 정말 직장 생활을 20년 동안 해오면서 끝이 이렇게 가는구나 할 때 어떤 그 절망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들 내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 직원들이 담당해 받아들이고. 인근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한여름 더위 속에서 근로자들은 묵묵히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로서 저 한마디로 참 저기 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뭐가 제일 답답하세요? 작업하는데도 여론 사항이고 자꾸 그러니까 뭐 불안해져. 뉴스를 보면 오히려 답답해진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장에서 제일 불안해하는 건 어떤 거죠? 고용 불안이죠. 네, 고용 불안 문제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회사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다가 망한 거 아니냐 이런. 대우 사옥이 있는 서울역 근처. 퇴근을 한 대우 직원들이 3355 맥주집으로 모여듭니다. 이곳에서는 김우중 회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오갑니다. 대우에서는 물러나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어느 재벌 총수보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겁니다. 하지만 재벌 총수로서 경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결국 제대로 어떤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 돈 버는 일을 제대로 골랐냐의 책임이죠. 나왔어. 올해로 입사 30년이 되는 대우중공업의 임종호 씨. 퇴근하는 발걸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임시공원으로 입사한 임종호 씨에게 대우중공업에서의 30년은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일한 덕분에 두 아들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일밖에 모르죠. 집안일은 몰라요. 대우중공업에 하여튼 충신이에요. 그런 임종호 씨에게 이번 사태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로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전 직원이 지금 그렇다고 일을 게으리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또 그렇다고 물량이 없다든지 이런 게 지금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고 전부 다 일치 단계를 해가지고 작업을 갖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물량도 현재 그렇게 있고 하니까 그렇게 걱정할 게 없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취재진이 만난 대우 사람들은 위기감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우를 버텨온 것은 결코 재벌기업 대우나 그룹 총수가 아닌 바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눈물 그리고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이욱정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고 집에는 주소가 있듯이 인터넷에도 컴퓨터 안에 고유 주소가 있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도메인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이 도메인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황진성 프로듀서입니다. 인터넷의 대중화와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인터넷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도메인. 도메인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의 주소를 말합니다. 전화를 걸기 위해 전화번호가 필요하듯 인터넷상에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고유한 주소, 즉 도메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사업이나 홍보를 하려는 기업이나 기관은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거나 연상할 수 있는 이름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무역업을 하는 유세영 씨. 그는 인터넷 사업 확장을 위해 지난해 enytimes.com이란 도메인 이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미국의 뉴욕타임즈로부터 느닷없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에서 그런 이제 자기 이 다시 도메인에 대한 양도 내지 포기를 이제 요구해왔죠. 유 씨는 현재 이 도메인 이름을 양도하는 대신 뉴욕타임즈 측에 사업 제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업에 있어서 도메인네임은 하나의 기반이죠. 그러니까 도메인네임으로서 사업이 아예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업의 사업적 가치가 크면 클수록 도메인 네임의 가치도 등가를 같이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컴퓨터 회사 컴팩은 알타비스타란 도메인 이름을 335만 달러에 인수하는가 하면 월스트리트는 100만 불 이상에 거래되는 등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도메인 이름도 적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내년 초부터 도메인의 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도메인을 부동산처럼 사고 파는 인터넷 중개상도 등장했습니다. 현재 이 업체에서 판매를 위탁받은 도메인 이름은 2천여 개에 달합니다. 되게 좋은 도메인 같은 경우에 한 5천만 원 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냥 괜찮다 싶은 것들은 한 500만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도메인 거래가 된다 그러면 한 200, 300 정도
중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억 이상을 요구하는 도메인 이름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50억 원에 내놓은 도메인도 있습니다. 네, 도메인 네임은 앞으로 그 값어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값어치는 중요해지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메인의 투자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도메인 이름 대부분이 외국인에 의해 이미 점령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쌍용의 경우 가장 이용도가 높은 국제 도메인 쌍용.com을 이미 한 개인이 선점하고 있어 다른 도메인으로 그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협의를 해가지고 돌려받으려고 몇 번 접촉했었는데 돈을 과도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저기 돈 안 되고요. 협상으로는 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SK.com도 외국인이 선점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LG 역시 외국의 라구드 그리네라는 회사가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경우도 고가의 도메인 이름을 팔겠다며 버텨온 캐나다인과 긴 협상 끝에 $300를 주고서야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메인 이름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명소와 명물,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이름까지 외국인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먹거리 김치. 하지만 김치.com을 입력하면 바리케이트 그림과 함께 공사 중이란 편말이 나타납니다. 95년 한 미국인이 등록한 뒤 방치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경우도 이미 미국 기업에서 이메일 사이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4의 영토로 불리는 인터넷. 그러나 국내 기업과 우리 고유의 문화가 외국인에게 무차별 점령을 당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아직 그 도메인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메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은 인터넷 잘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또 그 소수이고. 국내 도메인의 등록과 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는 지난 6월 말에야 개인 도메인을 허용했고 지난달 초부터 기업이나 기관에 한해서 복수의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도메인은 현재 매월 5만 개씩 증가해 도메인 등록 건수는 세계 5위를 기록하게 됐지만 외국인에게 선점당한 국제 도메인 영역에 진출하는 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정보의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메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KBS 뉴스 황진성입니다. 조선시대 노비의 출산 휴가는 80일이나 됐습니다. 매운 시집살이며 끊이지 않은 집안일까지 옛날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싶지만 요즘보다 오히려 더 대등한 권리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보통 전통적인 여성상 하면 얌전하고 순종적인 여성을 떠올리지만요. 한 역사서의 내용이 우리의 선입견과는 많이 달라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준 프로듀서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서점입니다. 여성사도 물론 종류가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생활사는 처음이라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판매되는 부수는 10부에서 20부 정도 선에서 판매됩니다. 이 책을 대하는 독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이런 책은 벌써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여자가 왜 남자들한테 꿀린다고 해야 되든가 그런 차별적인 걸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10여 명의 역사 연구가들이 정리해놓은 이 책에는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있던 여성들의 생활사가 자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옛날 여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매운 시집살이입니다. 하지만 조선 중기까지는 남성이 처가살이를 하는 게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장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남자가 장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입장가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혼을 하면서 여자 집에 남자가 우선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이제 아이가 커질 때까지 살다가 다시 이제 남자집으로 데려가는데 고려 시대에 쓰여진 이규보의 책에는 당시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처가살이의 관습은 남편과 아내가 비교적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남녀 차별이 가장 심했다고 여겨지는 조선시대. 하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자녀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했습니다. 사자밥을 지어놓고 낳는다고 할 정도로 출산은 여성에게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은 후의 산후조리는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비록 노비의 신분이지만 출산 휴가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 한 달, 낳은 후 50일, 총 80일이나 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남편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노동이론이라든가 복지이론을 알아서가 아니라 인간주의적인 정신 속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현대 여성들은 오히려 뭐 출산권이라든가 출산한 후에 휴가 같은 것도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잘 지켜주지 않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부럽고 앞으로 진짜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네요. 새색시 가엾어서 어쩌노. 그러게 말이야. 옛 여인들은 남편이 죽으면 정절을 지키며 평생을 수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성의 재혼은 고려시대까지는 비교적 자유로웠어요. 조선 초까지만 해도 세종이 제가녀의 아들과 또 옹주와의 결혼을 하게 되는 고려 26대 충선왕의 계비는 재혼녀였습니다. 성물러가지 못하겠느냐. 재혼이 금지된 것은 성리학 이념이 자리 잡은 조선 성정조 이후입니다. 곳곳에 연려문을 세우며 여성의 재혼을 죄악시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왕을 대신해서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국정을 처리하던 수렴청정. 지금까지 여성들의 이러한 국정 참여가 지나치게 폄하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선 왕조가 500년을 이끌어가는데 그 어떤 평화로운 왕의 계승의 그런 역할은 이런 수렴청정이 그런 디딤돌이 되지 않았을까. 12살의 왕위에 오른 성종이 신하들의 정치적인 도발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도 세조의 비인 정의왕후의 수렴청정 덕분이었습니다. 남성과 더불어 당당하게 역사를 만들어왔던 우리의 여성들. 하지만 그동안 여성들은 역사의 뒤안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여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기를 때나 딸을 기를 때나 여자들이 어때야 되고 어떻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하는 거를 엄마들이 잘 길어야 되잖아요. 알면서 길러야 되잖아요. 그런 면으로 관심을 갖고 좀 읽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여성을 만들어 가야 할까, 인간을 만들어 가야 할까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이 바람기 많은 남자의 바람기, 그 바람기도 유전자 치료로 바로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터키 지진 속보부터 보시겠습니다. 터키는 이번 지진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7,000명이 넘고 실종자 수도 수천 명에 이르고 있어서 사망자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은데요. 올해 14살의 아슬란 군은 가족들의 생사를 몰라 애태우다가 어머니의 시신이 발굴됐다는 소식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려서 주위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녀들과 파묻혀 있던 팔락 씨는 아무래도 구조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것 같자 직접 망치로 구멍을 뚫고 빠져나와 집념의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강진으로 수천 명이 떼죽음을 당한 터키에서 또다시 새로운 지진 활동의 기미가 나타나 200만 명의 주민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남성들의 바람기를 유전자 치료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에모리 대학 연구팀은 최근 쥐에서 일부 1차제를 지시하는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일부 1차제를 취하는 밭쥐의 유전자를 일부 다처제의 일반 쥐에게 이식했더니 바람기가 멈추게 됐답니다. We may well be able to
explain why it is that some people never attach and why it is that some people really have very little difficulty attaching to their 바람기 많은 남성이 유전자 치료로 성실한 남편이 될 수 있다면 쥐에게 고마워할 주부님들이 많으실 것 같네요.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의 미망인 이멜다 여사. 여전히 세계에서 구두가 가장 많은 여성이라는 1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답니다. 13년 전 망명길에 올랐을 때 구두를 모두 버리고 달아났지만 다시 구두 수집에 나서서 오히려 건조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구두를 모았다고 합니다. They did not want their former first lady to be without shoes. So I'm starting to get more and more shoes. 과거 영부인 시절 해외 유명 상점에 들러서 옷과 신발을 싹쓸이 쇼핑해 빈축을 샀던 이멜다 여사. 이멜다는 아직도 언론이 자신의 과거 업적보다는 발만 쳐다본다고 불만이 대단합니다. 투데이 스포츠 오늘은 송전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잘 나가는 선수도 참 피곤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홈런을 매일 칠 때야 언론이 관심을 기울여주는 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만은 요즘처럼 이때는 이승엽 선수도 참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승엽 선수가 처음에는 그 홈런을 잘 쳤다가 홈런을 못 치니까 맨 처음에는 그 심리적인 부담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타격 자세가 흐트러지는 이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치지 못한 최근 9경기에서 타율이 2할 때에 불과하고 오히려 삼진은 13개나 당했습니다. 이승엽 선수 평균 타율이 3할 3푼이니까 평상시보다 타율은 떨어지고 삼진은 많이 당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난 8일 이후 홈런 레이스가 멈추면서 이승엽 선수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것이 타격 감각에 그대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변의 기대와 팬들의 열광적인 성원이 23살의 그 어린 나이로는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승엽 선수가 이런 것을 극복하는 프로의식을 좀 더 키워야 슬럼프에서 탈출하고 홈런 레이스도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에는 오늘은 그 삼성의 경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승엽 선수의 그 홈런 제포 재거동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두산과의 잠실 3연전에서 다시 기대해봐야 될 것으로 그렇군요. 참 프로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홈런 잘 치는 선수들이 삼진은 더 잘 당한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리고 다른 지금 구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두 군데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취재 기자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진 기자. 네, 김봉진입니다. 네, 전해주시죠. 네, 먼저 부산에서는 드림리그 선두 롯데와 3위 현대가 선발 투수들의 탈삼진 경쟁 속에 현대가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시즌 내내 삼진왕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 김수경과 롯데 주영광이 마운드에서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영광은 삼진 5개를 잡아내 3개를 잡은 데 그친 김수경을 따라잡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시즌 통산 162개의 삼진을 기록 중입니다. 마운드의 삼진 경쟁 속에 현대는 4회 박경환, 김경기의 연속 2루타 등으로 귀중한 2점을 뽑아냈습니다. 광주에서는 해태가 두산에 4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해태는 2회 홍현우의 시즌 31호 솔로 홈런으로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3회 볼넷과 두산 실책으로 한 점을 추가한 해태는 4회 볼넷 3개와 포수 실책으로 한 점을 더 보탰습니다. 6회는 김창희의 솔로 홈런으로 한 점을 더 추가했습니다. 두산은 4회 김정수의 솔로 홈런과 7회 희생플라이로 2점을 뽑으며 추격에 나섰습니다. 경기가 이대로 끝나면 해태는 2연패에서 벗어나며 두산의 6연승을 저지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봉진입니다. 네, 사실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같은 경우에는 팬들도 있고 후원도 많고 이런데 비인기 종목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핸드볼인데 핸드볼 정말 효자 종목이에요. 이번에 또 국제대회에서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핸드볼 경기를 보통 너무 서자치급을 받다 보니까 한대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그 풀리그를 포함해서 사전 전승을 거두면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강호 러시아와의 결승에서 전반을 14대 13으로 마친 뒤 후반 러시아의 맹추격을 뿌리쳐 25대 23, 2점 차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95년 2회 대회부터 3회 연속 정상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로는 5골을 기록한 우리나라의 김연옥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네, 더 큰 박수를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스포츠의 3대 이벤트 중에 하나인 육상 선수권 대회가 내일 또 스페인 세비야에서 개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세계 3대 빅 스포츠를
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 이렇게 하는데 내일 그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간의 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육상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남자 100m 등 46개의 종목이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 모리스 그린, 메리언 존스 등 세계적인 육상 스타들이 대거 출전합니다. 육상 강국을 향해 밀레니엄 드림팀을 구성한 우리나라는 남자 높이뛰기의 이진택, 마라톤의 형제영 등 모두 8명의 선수가 출전해 세계 건각들과 함께 경기를 펼칩니다. KBS 제2텔레비전에서는 내일 새벽 5시 반부터 개막식을 위성중계하는 등 앞으로 열흘 동안 세계 육상의 주요 경기를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소식이었습니다. 한미 세 나라 정상이 다음 달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처음으로 3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중소형 트럭과 버스 값을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뇌물죄로 형이 확정됐던 변의정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한국 코카콜라에서 제조하는 스포츠 청량음료인 파워에이드에서 흰색 곰팡이성 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 근교 야산과 유원지의 샘물 364군데 가운데 91군데가 식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벌써부터 구름은 전국을 덮고 있고 또 빗방울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 사이에는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국지적으로 천둥, 번개와 돌풍까지 동반한 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간 계곡에 야영하시는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우량은 남부와 제주 지방으로 50에서 최고 15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중부 지방도 많은 곳은 10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15태풍 셈이 필리핀 부근에서 북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그러나 남부지방은 일요일까지도 이 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도 역시 오늘과 비슷해서 대부분 3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쯤에는 서해와 남해상에서 폭풍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은 말씀 안 드려도 우산을 가지고 나가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야외 경기하기는 조금 곤란한 날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많습니다. 월, 화, 수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비 내리는 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김진수 기자가 이 뉴스투데이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